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식용작물 기출문제 해설입니다. 그래서 2023년 9급 식용작물 해설이거든요. 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수험생님들이 물론 이제 항상 똑같은 얘기인데요. 해년마다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보셨으면은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실 이제 최상의 문제도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 접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어서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사실 두 문제 정도는 있어요.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질병에 관한 것, 즉 이 식물의 병충해에 관한 것은 상당히 어렵다. 공부를 좀 한 수험생들도 막상 병충해는 좀 어려워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비료인데 사실은 시비하는 것 자체는 작물에 따라서 쭉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렵지 않는데 이 비료의 특성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아마 그 문제 정도까지는 좀 어려웠지 않겠나 싶고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 큰 문제가 없이 점수가 평균 이상이 나왔다면 식용작물에서도 충분히 그 정도 됐을 거고, 다만 좀 항상 아쉬운 것은 고득점을 해야 합격을 한다는 점이 사실은 이제 공무원 시험의 가장 큰 장점이자 또 가장 큰 단점으로 작용을 하죠.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벼에서는 항상 사실은 3분의 1 또는 4분의 1은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벼에서 어김없이 오문항이 출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벼에서 5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난이도를 보게 되면은 조금 쉬운 게 있었고 약간 중상 정도의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있었던 걸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수험생 입장이다 보니까 좀 더 면밀하게 공부를 했으면은 오히려 쉬웠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일반 공부 다른 과목을 하다 보니 충분히 식용작물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를 못했다면은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 문제가 한 2문제 벼에서는, 나머지 3개는 좀 평이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맹류, 그죠? 맹류에서 우리가 3문항이 나왔죠. 사실은 맹류라고 한다면은 이제 밀, 보리, 밀, 그다음에 호밀, 기리 이렇게 4개의 이제 작물이 있는데 여기 이 맹류에서 3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나 밀, 그다음에 이제 섞어서 이렇게 해서 총 3문항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잡곡류라고 한다면은 옥수수, 수수, 기장 또는 메밀, 율무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잡곡류에서는 좀 범위가 넓은 대신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잡곡류에서 3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서류, 감자, 고구마 서류에서 2문항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중복적인 것도 있지만 재배 일반,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제 분류를 물론 각 목적물들, 다시 말해서 작물별로 넣어야 되지만 제가 일반적인 재배에 관련된 것을 따로 분류를 해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에서 품목 자체를 얘기할 때는 각각의 문제로 섞일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출제하는 식용작물이 벼, 그 다음에 맹류, 그 다음에 콩이 빠져 있죠. 콩이 2문항이 있죠. 그래서 5, 10, 15이고 여기가 이제 5문항이 출제가 됐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재배 일반은 개별 품목으로 들어가자면은 품목석에 속힐 수도 있는데 다만 출제의 의도가 재배 일반론에 대한 내용을 물었기 때문에 재배 일반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제가 식용작물을 계속 강의하면서 강조했던 게 재배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이 충실하면 아무래도 식용작물에 대한 이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그러려고 뭐 재배 일반으로 묶은 건 아니지만 분류를 해보니까 재배 일반으로 5문항이 출제가 됐던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어려웠던 게 비료, 배합에 대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또 하나 어려운 것이 서류에서 감자의 역병에 대한 얘기가 물론 이제 몇몇이 보면은 전체 문항이 다 지문이 어려웠던 건 아닌데 어쨌든 수험생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난도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럼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한번 시험을 본 수험생이니까 뭐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정말로 정말 고득점을 해서 합격을 하면 좋겠지만 다시 한번 준비를 한다 그러면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벼가 거의 뭐 4분의 1 무조건 나온다는 그 문항인데 범위가 가장 넓어서 사실 막연하다. 그래서 사실 Q&A에서도 수험생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게 벼가 이렇게 범위가 넓은데 어떻게 하면 공부하면 좋을까요? 했을 때 그러면 벼는 우선 놔두고 다른 것을 하나씩 공부하면서 벼 쪽으로 접근해 가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정도의 어떤 배분은 지방직에서도 같지 않을까. 물론 지방직은 또 국가직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뭐 똑같지는 않고요. 약간의 차별은 되어 있는데 그래도 재배 일반과 식용 작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있다면 오히려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 일반 시험에서는 물론 수험생님들의 공부 과정에서 좀 차이가 나겠지만 국가직이 좀 더 쉽습니다라는 수험생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지방직이 조금 더 저에게는 쉽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뭐 준비가 다 돼 있으면은 어느 시험이나 쉬울 거고 또 준비가 조금 부족하면은 조금 헷갈릴 것이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어느 시험이나 어려울 건데요. 이제 국가직을 봤으니 지방직을 향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총 매진해서 정말로 지방직에서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물론 이제 점수 때문에 실망을 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절망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공무원은 어렵다. 물론 이제 뭐 한간에는 공무원이 예전처럼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래도 공무원이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좋은 직장이 된다, 좋은 직업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번 문제 해설을 해보는데 20문항이니까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분하게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가 뭐냐면 타가수정. 물론 이제 제가 설명해 드렸죠. 옥호매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옥수수, 호밀, 그다음에 메밀. 물론 이제 출제 경향은 좀 적지만 율무 같은 경우도 타가수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옥호매는 꼭 기억을 하셔라. 옥수수, 호밀, 메밀은 그렇죠. 타가수정인데 옥수수는 잡곡류에 속하고 호밀은 이제 맹류에 속하죠. 메밀도 잡곡류에 속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 1번에 조밀, 2번에 콩귀리, 3번에 보리담배, 4번에 호밀, 옥수수. 일반적으로 식용작물은 자가수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타가수정하기에는 좀 위험부담이 있죠. 곡식을 거둬야 되니까. 그래서 자가수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옥호매는 타가수정이다 이렇게 보신다면은 4번에 보면은 호밀하고 옥수수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뭐 1번부터 출발은 좋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적산온도. 아마도 여러분들이 재배하고 동시에 공부한다면은 특히 이제 저도 뭐 일반
식용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재배 쪽에서 적산 온도가 중시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그 품목 중에서는 벼가 가장 높죠. 그죠? 벼. 그 다음에 메밀이 가장 적선도 낮죠. 그래서 사실은 메밀은 벼의 대파 작물로도 재배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생육기간이 짧고 그 다음에 적선 온도가 낮기 때문에 벼 재배를 하려고 했을 때 벼를 재배해야 하지만 그 재배가 실패되었을 때 메밀을 대파 작물로 재배한다. 물론 이제 주 작물로서 메밀을 재배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사료를 본다면은 벼 가을보리 세기가 대략 3,500도에서 4,500도 정도. 그래서 0도씨 이상의 일평균 기온을 생육 기간에 총합을 해본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을보리가 1,700에서 한 2,000, 2,300 정도. 메밀이 대략 1,000도씨 정도에서 조금 선으로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메밀은 그렇죠? 짧은 생육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온도 자체도 적산 온도 자체도 높지 않고 또 생육기가 작기 때문에 대표 작물로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정답이 4번 되겠네요. 3번 문제. 벼의 형태와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말이죠. 첫 번째, 뿌리와 줄기 사이에, 그쵸? 뿌리와 줄기 사이에, 물론 이제 뿌리와 줄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엽초와 엽실에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널리 분포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뿌리 줄기나 잎집이나 잇몸에 뭐가 있냐면은 통기강이 형성되어 벼뿌리의 세포 호흡에 이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통기강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통기기가 되는 것이죠. 통기강은 결국은 통기계에 의해서 통기가 잘 된다. 공기의 유통이 잘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통기강의 유통이 잘 된다라는 말은 이 줄기를 통해서 뿌리로 이렇게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벼가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물에서 자라는 벼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그냥 묻혀서 물이 없이 담수가 안 된 상태에서 자라기도 하죠. 여기가 이제 담수라고 봅니다. 물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물이 담아져 있지 않는 밭에서 즉 또는 건답 이렇게 재배하는 벼에 비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어디가 더 산소가 많을까라고 한다면 여기가 산소가 더 많아요. 더군다나 여기서 우리가 물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한번 소비된 산소가 다시 회복되기는 어렵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밭의 상태라면은 아무래도 땅속으로 공기가 침투가 물보다는 원활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좀 나은 편입니다. 그럼 결국은 더군다나 뿌리는 거의 일생 동안 이렇게 그렇죠? 땅 속에서 물 속에서 자라야 하는 그러한 숙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호흡에 곤란함을 겪습니다. 그런데 벼가 역시 물 상태에서도 생육을 잘하는 것은 바로 줄기로부터 뿌리까지 이어지는 바로 통기계가 발달해 가지고 그 통기강을 통해서 공기의 산소의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벼에서도 스스로 뿌리의 끝에서 산소를 배출해요. 그러면은 그 담수 상태의 그 물도 어느 정도 산소가 공급된 상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호흡에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맵쌀은 종실의 전분 구조 내에 미세 공극이 있어. 이것은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것 같잖아요. 뭐냐면 찹쌀하고 맵쌀의 차이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사실은 찹쌀 같은 경우에 왜 부옇게 보이느냐, 즉
즉 불투명해 보이느냐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투명 상태잖아요. 근데 여기서 불투명해 보이는 이유가 미세 공극의 빛의 난반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온전하게 수분이 꽉 차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빈 공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빈 공간 속에서 발생되는 빛의 난반사 때문에 찹쌀은 이렇게 불투명하게 또는 뿌옇게 보이죠. 다만 제가 이론 시간에 설명드릴 때 뿌옇게 보인다고 해서 다 찹쌀은 아니다. 찰변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신백미나 뭐 유백미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뿌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인 이론은 뭐냐? 바로 미세 공극이 있어가지고 빛의 난반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맵쌀도 사실은 이 조건, 다시 말해서 수분에 관계되는 공간이 발생한다면 뭐 뿌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배할 때는 뭐 그것을 따지지 않는 것이죠. 그럼 2번은 맵쌀이 아니라 찹쌀을 설명하는 거예요. 찹쌀은 종실의 전분 구조 내에 미세 공극이 있어 불투명하게 보인다. 이것은 찹쌀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불투명하게 보이는 것이 찹쌀의 성질이다. 3번 잎의 수공세포는 수분이 부족하면 잎을 말아 증산을 취한다. 언뜻 맞은 것 같은데 사실은 수공은 뭐에 관련이냐면은 일액현상과 관련이 있어요. 즉, 이 끝에 잎이나 끝에 물방울, 일액현상, 물방울을 맺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물방울이 맺힌다. 이것이 이제 수공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기동세포죠. 자, 기동세포가 있는데요. 이 기동세포가 날씨가 건조해지면, 다시 말해서 수분이 부족해지면, 그렇죠? 팽압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기동세포가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틀리거나 또는 말리게 된다 그랬잖아요. 돌돌 말리게 된다. 그래서 어쩝니까? 건조해를 견딘다. 그러면 언뜻 설명은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수공에서 여기서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동세포. 그래서 건조했을 때게 수분이 부족할 때게 기동세포가 팽압을 이뤄요. 그러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그 팽압이 이루어짐으로써 세포가 말리거나 이렇게 작아지겠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견디는 성질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증산을 억제하는 건 사실은 기동세포가 하는 것이지 수공세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동세포다라고 정리하는 거 공부했었고요. 4번 영화는 내형과 외형.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했을 수 있죠. 외형과 내형이 있는데 큰 껍질과 작은 껍질이 있더라. 여기까지는 이제 다 맞아요. 여기까지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벼는 완전화예요. 그리고 자가 수정을 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폐화 수정도 가능해요. 즉 꽃이 열리지 않고도 수정이 되는 폐화 수정이 가능한데 벼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불완전화에 해당한다는 말이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으니까 첫 번째 뿌리와 줄기에 통기강이 형성되어 뿌리의 호흡에 이용되는 세포호흡에 이용되는 특징이 있다. 대부분의 수중 생활을 하는 것들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4번 보리의 분열입니다. 보리가 분열을 하게 되는데 이 이제 보리의 분열과 벼의 분열의 차이는 조금 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벼는 지금 4번이죠. 네, 4번. 벼와 이제 보리의 분열이 있는데 중대한 차이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이 초절부터 제 1절부터 분열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는 아래쪽에는 물론 이제 둘 다 불신장 마디이긴 한데 여기에서는 n-3이라는 규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물론 벼나 보리나 뭘 한다? 동신생장을 해요. 동신생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뭐라고 생각하시냐면은 규칙적이다. 일률적이다. 규칙적이라는 말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규칙이 되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동신생장기 잎이나 분열이나 뿌리가 잎의 발생이나 분열, 시기나 그 다음에 뿌리 이것들이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렇죠? 되는 건데 다만 이 벼는 그렇지 않는데 보리는 초엽절부터 분열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물에 잠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초엽절부터 분열한다는 점이 벼하고 보리는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공통점이 많아요. 그게 뭐냐? 첫 번째, 각 분열경에서 같은 시기에 나타나는 잎들을 동신엽 맞죠? 그렇죠? 잎이니까 동신엽이에요. 같이 일정하게 발생한다. 2. 분열 채성기 후반부에 분열한 것은 대체로 유효 분열이 된다. 이것은 사실 내용을 조금 모른다 하더라도 확실히 그렇죠. 우리가 분열 성기 근데 물론 이제 정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최고 분열기에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분열 후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효 분열이라는 말을 할 때는 이게 유효 분열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 분열에서 생긴 이삭 중에 하나라도 완전잎, 다시 말해서 벽시가 된다면 그것은 유효경이다. 그래서 대부분 벼는 40개가 분열할 수 있지만 대략 20개 정도가 이제 이삭이 나오고 유효경 비율은 일반적으로 60에서 80%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뭐 그런 개념을 설명한다면은 여기에서 유효 분열이라고 하는 거 이쪽에서 여기에서 유효 분열이 많은 것이고 여기 갈수록 줄어들겠죠. 그래서 유효 분열이다 하는 것은 분열 성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 단계 쪽이다. 후기로 넘어가면은 무효 분열이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3. 파종 심도가 깊을수록 자 체크해봐요. 파종 심도가 깊으면 저위 분열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무친 쪽에서 바로 분열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분열의 발생이 억제되어 분열수가 적어진다. 그러니까 심도가 깊어버리면 초엽절부터 이것이 분열이 돼야 되는데 깊으니까 땅속에 매몰되어 있는 부분은 분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분열수가 적어지는 겁니다. 분열이란 말은 정이죠. 줄기 관부의 여백으로부터 새로운 줄기가 나오는 것을 분열이라고 한다. 대부분이 맞는 진술인데 2번 분열 최성기 후반부가 아니라 이건 그 성기나 그 전 단계가 유효분열이 최대다 이렇게 보겠죠. 자, 5번입니다. 벼의 생식생장기
이게 특성인데요. 첫 번째가 암술 및 수술의 분화 시기는 출수 전 20일경이고 그다음에 감수 분열기는 출수 전 12에서 12일경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역시 체크해야 될 것이 출수 20일경에 전 20일경에 분화가 되고요. 감수 분열기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감수 분열기는 꼭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수 분열기는 출수 전 10에서 12일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삭의 같은 지경 내에서 영화는 선단이 먼저 개화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래서부터 개화한다. 여기 체크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또 이게 뭐냐면 이삭이 전체 이삭,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삭으로 봤을 때 이삭으로만 보게 되면은 그죠? 상위 지경이 해서 하위 지경 내려가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개화를 할 때 지경 이렇게 됐을 때 이럴 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요. 그런데 한 지경 안에서 한 지경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지경일 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그런데 하나의 지경만 놓고 보면은 여기가 제일 먼저 선단이 1순위예요. 1.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2, 3, 4, 5 순서로 개화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삭을 놓고 봤을 때 이삭 자체는 위에서 아래로 개화가 되지만 하나의 지경에서는 제일 위의 것이 먼저 개화한 다음에 아래로 내려와서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선단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곳이 가장 늦게 개화하겠죠. 그러니까 그쪽에는 이제 쭉정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3. 이건 약간 착각을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3 지문이 주간의 출엽 속도가 4, 5일의 1매. 출엽 속도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영양생장기에는 4에서 5매 1일. 그렇죠? 그래서 1매가 발생할 때 4에서 5에는 이건 영양생장 기간. 그다음에 7에서 8일. 이것은 생식생장 기간. 왜냐하면 여기서는 출엽보다는 절간이 신장하기 때문이에요. 왜? 출엽보다는 마디가 절간 신장하기 때문에 출엽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4, 5일에 1매씩 출엽했느냐 7, 8일에 1매씩 출엽했느냐에 따라서 영양생장 기간에서 생생장 기간으로 전환되는 거다. 그렇다면은 지금 3번의 지문이 주간의 출엽 속도가 4, 5일이면은 이것은 빠른 것이잖아요. 왜? 7, 8일이 더 늦은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늦어진다는 말도 맞지 않고 영양생장 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뭐 하나를 고치면 되겠죠. 7, 8일 정도로 4, 5일을 7, 8일 정도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4. 이삭수와 영화수의 분화는 주로 질소에 의해서 그다음에 발육은 탄수화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맞는 진술이 되겠고요. 어차피 명확하게 3번 체크할 수가 있었겠죠. 6번 옥수수 재해에 대한 건데요. 이것은 생각보다는 약간 제가 이제 최상으로 난이도를 높여놓은 건 아닌데 오히려 조금 무심코 보면은 좀 어려웠다 싶은 게 6번일 수 있어요.
옥수수와 옥수수에서 재해. 자, 무슨 재해든 간에, 그죠? 재해가 발생했을 때, 방법이에요. 자, 조기 파종과 일찍 파종해요. 12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강풍에 의한 도보, 그렇죠? 이게 딱 맞는 말이잖아요. 일단 밀도, 조기 파종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밀도도 좀 조정해야 되고요. 밀도, 제식 밀도.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12량. 하게 되면은 당연히 도복과 관련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복을 막으려면은 어떻습니까? 질소비를 조금 줄이고 밀도도 좀 간격을 넓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상의 늦서리 피해죠. 그래서 늦서리 피해로 지상부가 고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파보다 고사해도 재파보다 생육이 좋고 수량이 많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 서리 피해를 입었는데 그죠? 오히려 재파보다 문제는 뭐냐면 그냥 수량이 많다가 아니라 재파보다 그러니까 그대로 두는 것이 재파종을 하지 않는 것이 수량이 더 많아진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늦서리가 발생하더라도 지상부에 있는 잎이 고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장점이 지하에 있습니다. 옥수수는 생장점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굳이 재파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새 잎이 자라기 때문에 재파를 해서 생육기간을 다시 설정하는 것보다는 다시 그 새 잎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잎의 피해만 발생하고 잎 피해가 있어요. 피해 있으나 지하부 피해가 없어요. 없으니까 피해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디귿 발화 또는 발화 후 생육 장애로 생긴 결주는 그러니까 발화 불량이나 이러면은 보파 그러니까 재파 비슷한 보파를 하지 말고 어떻습니까? 이건 보식을 해야 돼요. 그냥 거기다가 옮겨 심는 물론 이제 중요한 건 모종이 있느냐라는 문제이긴 한데 그러니까 파종을 다시 하지 말고 그렇죠? 거기다가 모종을 갖다 심어라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틀린 것이죠. 니을 장애형 옥수수는 거의 장애형은 없어요. 그러니까 수정불량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그렇죠. 영양 생장기에 일시적인 냉해에도 피해가 크다. 사실은 옥수수는 장애형 재해는 거의 없고요. 다만 생육 지연이나 생육 불량을 유발하는 약간의 지연형 같은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니을보다는 틀려서 1번에 기역 니은 이 묶여있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7번 맹류의 출수 제가 강조를 좀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일단 출수 춘파형 맹류를 늦봄에 파종하면 좌지는 왜 생긴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추파형이라고 그랬죠. 좌지는 추파형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추파형을 춘파했을 때 발생하는 거니까 결국은 춘파는 안 생긴다 이 말입니다. 틀렸고요. 일반적으로 추나 처리 그러면 이제 추나 처리가 됐어요. 추나된 보리는 그렇죠? 어쩌냐 온도가 높으면 출수가 늦어진다 아니죠. 이때 이제 추나가 되면 고온에서 출수가 빨라지죠. 이것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특히 이 정의 관계하고 그렇죠. 부의 관계는 설명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국내 밀 품종의 포장 출수기는 파성이나 단일 반응이나 그래서 밀은 파성, 단일 반응, 그 다음에 협의 조만성이죠.
이것이 정형이고 내한성은 부위관계였잖아요. 보리 같은 경우에는 정형관계가 파성과 단일이에요. 보리 같은 경우에 파성과 그 다음에 단일과 협의의 조만성, 단협. 그래서 여기서 설명이 여기가 잘못된 것이죠. 협의의 조만성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정답이 이제 정해지는 거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종자가 균일하게 성숙하지 않는다. 대부분 자연 수정. 그러니까 자가 수정은 대부분 이제 콩가는 자가 수정이죠. 그렇죠? 자가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자연 교잡은 드물다. 콩보다 저온에 강하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팥은 생육 저온이 콩보다 더 높아요. 생육 온도가. 온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콩이 25도에서 물론 이제 얘도 뭐 높은 온도를 좋아하긴 하지만 팥은 더 높아요. 그래서 32도나 34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팥이 콩보다 고온에 더 잘 견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종자가 균일하게 성숙하지 않는다. 대부분 자가 수정하고 자연 교잡 드물다 맞는 거고요. 콩은 콩보다 저온에 강하다. 콩보다 저온에 약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온 다습한 기후에 잘 자란다. 그 다음에 콩은 단명종자죠. 장명종자예요. 팥은. 그래서 종자의 연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저장에서 3, 4년 정도의 발약을 유지하는 장명종자에 속하죠. 콩은 단명종자에 비해서. 정답은 3번입니다. 9번 감자의 역병. 사실은 역병인 이것은 원래 병원균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죠. 인페스탄스 파이토프토라. 제가 해설해 놨습니다. 파이토프토라라는 이 병에 의한 것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스트랩마이스, 스트랩토마이스, 스케이비즈는 이것은 곰팡이에 의한 것이 아닌 그렇죠? 곰팡이에 의한 것이 아닌 이것은 더댕이병, 감자 더댕이병, 다시 말해서 세균성 병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랩토마이스 이게 많이 들어봤는데 그건 세균성입니다. 고온 건조가 아니라 대부분 역병, 탄저병이나 역병이나 이런 것들은 습도가 높아야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고온 건조라고 하는 게 역시 맞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저온의 다습 상태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건조하면 곰팡이가 별로 안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주로 씨감자를 통해서 감염되고 포장해서 입양식물로부터 전염되기도 한다. 그죠? 다 맞는 것이고요. 세균성, 이것은 역병은 곰팡이, 진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세균성이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 벼의 이양재배. 이양재배하고 직파재배 설명을 했었는데 이양재배에서 직파재배는 도복되기 쉽고 잡초 발생이 많아요. 그런데 직파재배하면은 분월 저위가 높은 게 아닙니다. 낮아요. 분월 저위가 낮아서 그죠? 이삭수 확보가 유리하지만 지나치게 번성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2번은 반대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 파종이 동일한 경우 출수기가 빨라지고요. 그다음에 출하율이나 임모량이 불량해집니다. 물론 이제 사실은 유효경 비율도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 11번 메밀 뭐 특성 공부했었는데 생티적 특성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생육 조건은 35도다. 서늘한 기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35도 고온은 아니고요. 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꽃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죠. 피는 것이. 그 다음에 자가 수정을 한다는 말도 맞지 않고요. 타가 수정한다 그랬죠. 오콤에. 동형화 사이에 수정이 안 되죠. 이형화. 그래서 적법수분을 하게 되는데 이형화 사이에 일어나는 적법수분이다. 그죠? 정답이 3번 틀렸고요. 4번. 이제 뭐 4번은 강우량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1, 2, 3번이 확실하게 오답이 되기 때문에 4번 선택합니다. 12번 벼의 발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혐기 조건. 물론 이제 벼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발화를 한다 그랬죠. 다만 여기서 거의 3cm 이하로 더 내려가 버리면은 중배축이 성장해서 중배축근이 많이 발생한다. 발화는 돼요. 다만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발화는 가능하지만 그러나 이제 발화한 이후에 이제 싹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산소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즉 혐기 조건에서도 발화를 한다라는 게 포인트지 산소가 없어도 생육이 가능하다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혐기 조건이 되면 물론 발화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밀라제나 카탈라제나 이런 것들이 억제돼요.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되라 활성화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1번 혐기 조건에서 발화가 가능한 건 맞는데 가운데 틀린 거예요. 아밀라제 활성이 낮아요. 매우. 흡수기 동안의 벼의 수분 함량은 25, 35고요. 30이고요. 생장기는 수분 흡수가 다시 왕성해지는 시기. 다음에 크게 세 기로 나누죠. 발화는 흡수기, 활성기, 발화후 생장이 난다. 맞는 진술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3번 쌀의 저장. 저장은 제가 뭘 강조했냐면 온도하고 습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급속한 건조는 동화를 발생시키고요. 저장고의 온도는 실온인 20도씨가 아니죠. 15도씨 이하. 너무 낮은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15도씨 정도에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유리지방산은 그걸 중화시키는데 순화칼륨의 KOH죠. 순화칼륨의 양을 100g당 양을 의미하는 건데 어쨌든 이게 지방이 산패하기 때문에 산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그것을 중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유리지방산이라고 하는데 유리지방산의 산도가 이 저장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20 정도면은 이제 이게 산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는 거고 25 KOH 순화칼륨의 미리그램당 100g이겠죠. 이것이 나오면은 그것은 이제 산패가 이제 진행될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적게 수확한 벼를 수분 함량 15% 그쵸. 이보다 조금 더 낮은 건 상관없는데 수분이 높은 것은 역시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옳지 않는 것이죠. 작물의 염색체 의외로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조금만 관심 기울이면 나머지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우리 흔히 재배배는 EN24개였죠. 그 다음에 빵밀 우리가 빵밀은 6배체였죠. 그 다음에 보통 길이는 6배체예요. 그래서 6배체에 EN이니까 7 곱하기 6 끄면 6, 7에 42 이렇게 해서 42개가 되는 것이죠. 대두콩은 2배체. 3배체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독특한 경우에만 3배체가 있는데 3배체는 거의 없고 짝수로 많이 되죠. 2배체, 4배체, 6배체 이런 식으로. 정답은 3번입니다. 15번 작물의 시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벼의 분월기는 모내기 후 15일 정도. 그러니까 12일이나 뭐 14일, 뭐 15일 이 정도. 그러니까 15일 전에 실시해야 돼요. 감자의 비료를 전량을 기비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고구마는 칼륨질 비료를 적절하게 살포해야 덩잎뿌리가 커진다겠죠. 옥수수는 전기엽수가 7엽기. 이 전기엽수가 7엽기는 아미삭의 분화기예요. 그래서 아미삭의 분화기가 적절하게 잘 돼야 그렇죠. 이게 수량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비로는 전체 시비의 2분의 1, 그 다음에 아미삭의 분화기 때 2분의 1 정도의 시비를 하는 게 적절합니다. 그래서 옥수수는 전기엽수가 7엽기, 이때 이 7엽기가 아미삭의 분화기인데 이때 질소비료 요구량의 절반을 추비로, 그러니까 이전에 2분의 1을 줬어요. 그 다음에 이때 다시 추비로 2분의 1을 제공을 합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 고구마. 여기서 이제 고구마는 이게 쉬웠다면 쉬웠다 할 수도 있겠고요. 이게 이제 종근이에요.
근데 이제 종근에서 고구마가 커져요. 그렇죠? 이런 고구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종근인데 어쨌든 뭐 씨고구마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이 종근 또는 종저라고 하는데 이 종근이나 종저가 커진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가장 그죠? 친저.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뿌리가 발생해요. 이 뿌리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비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친저면 얘는 친근저예요. 그 다음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뿌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성장한 이것을 망근저. 우리 흔히 고구마다 하면은 이 망근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래 종저가 비대해진 건 친저. 이 종저에서 뿌리가 나와서 커진 덩이를 친근저. 줄기에서 이제 뿌리가 형성됐는데 흔히 세근, 경근, 그죠? 이거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이 줄기로부터 발생해서 다시 뿌리로 형성된 이 뿌리를 우리는 망근저라고 한다. 그러면 씨고구마에서 발생한 뿌리가 비대한 건 친근저. 여기가 이제 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줄기의 마디에서 발생한 뿌리가 비대한 거. 이것이 이제 망근저죠. 이것이 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파종한 씨고구마 자체가 비대한 건 친저. 여기 다가 되겠죠. 그러면은 순서가 친근저, 망근저, 친저. 친근저, 망근저, 친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4번이 되는 것이죠. 친근저, 망근저, 친저. 이렇게. 정답은 4번이고요. 콩의 기상생태형. 고위도, 즉 추운 지방이에요. 고위도일수록 일장에 둔감하고 생육기간이 짧은 하대두형. 그렇죠? 한계 일장이 긴 품종일수록 일장 반응이 늦게 일어난다. 한계 일장이 긴 것은 일찍 개화합니다. 일찍 성숙합니다. 2번 틀렸고요. 추대두형, 우리 흔히 하기에는 가을콩이죠. 남부의 평야지대에 메쿠작으로 재배한다 그랬죠. 같은 시기에 파종할 경우 개화기 및 성숙기는 대체로 여름콩, 즉 하대두형이 빠르겠죠. 당연히 정답은 2번입니다. 18번. 제가 여러분들이 약간 접근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비료 배합인데 기본적으로 비료 배합하게 되면 장점은 그렇죠. 배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료 성분을 줄 수가 있죠. 뭐 그것이 속효성이든 지호성이든 그죠. 또는 잘 흡수하든 또 늦게 흡수하든 이런 것들이 섞인 게 좋은데 지금 여기 이 시험 문제는 문 18번은 뭐냐면은 비료 배합의 단점, 배합을 했을 때 단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첫 번째가 이게 성분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가 지극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료 성분이 유실되는 거예요. 특히 질산태나 암모니아태 같은 경우에 식물체가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질소 기체로 아질산이나 이렇게 바뀌어서 N2 형태로 바뀌게 되면은 유실돼 버리겠죠. 두 번째 이제 뭐가 있냐면 이것을 해서 이 비료가 불용성으로 바뀌어요. 불용성.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분해돼 가지고 휘산되거나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겠고 어떤 경우는 아예 흡수 못하도록 불용성으로 바뀌어요. 세 번째 습기를 흡수해 버려요. 흡습.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게 분해가 돼야 되는데 흡습을 해버리면은 그쵸 이 액체가 고체화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이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 배합하게 되면 단점이죠. 문제점이라고는 첫 번째 질산태 질소를 유기질 비료와 배합하면 시용 후에 질산이 환원되어서 소실되는 이게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비료 성분 유실이죠. 2. 암모니아태 질소를 함유하고 있는 비료에 석회와 같은 알칼리성
비료를 배합하면 암모니아 기체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암모니아는 식물체 흡수하는 못하는 질소잖아요. 세 번째, 가인산 석회에 칼슘이 함유된 알칼리성 비료를 배합하면 인산의 용해도가 줄어들어요. 용해도가 녹는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해도가 커지는 게 아니라 불용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불용성으로 바뀐다. 석회염을 함유한 비료에 염화물을 배합하면 흡습성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습기를 흡수해버려요. 그러니까 굳어지니까 땅땅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물체가 흡수하기 어려워지겠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그렇죠. 3번 용해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줄어가지고 오히려 불용성으로 바뀐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죠. 자, 19번 김미기. 이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땅콩은 개화 초기 김미기. 왜냐면 땅콩은 수정 후 5일 동안에 자방병이 급속히 신장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장한 때 이제 이게 15cm에서 20cm까지 자라거든요. 그러면 이게 땅 속으로 내려가야 돼요. 지중으로. 그런데 만약에 키가 너무 커버린다거나 또 뭐 키가 작더라도 15cm 이상의 간격으로 벌어져 있다면 지하하고 이건 자방병이 땅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면은 안 되겠죠. 그때 그래서 이제 잡초 제거하면서 거기에 북을 도와주면은 자방병이 땅속에 묻히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이 조는 속군 후에는 1, 2회 정도 김매기를 얕게 하여 뿌리가 끊기지 하고요. 고구마는 생육 초기에 김매기가 효과가 큽니다. 왜냐하면 생육 주기나 후기는 잎들이 전부 포장을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고구마 잎은 상당히 많으나 사실은 이 체적 연면적 지수가 적어요. 왜냐하면 벼는 수강 상태를 밖에서 서 있는 상태에서 여러 잎들이 서 있는 거고 고구마는 땅바닥에 전부 눕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체적 연면적 지수가 벼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더 연면적 지수가 더 많아요. 숫자가 단위 면적당 비했을 때 고구마는 이렇게 바닥에 널브러져 있지 실제 서 있는 상태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고구마 잎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상태에서는 제초가 풀들도 잘 못 자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제초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초기에 해줘야 된다 이런 말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생리 초기에 김매기를 해야 그렇죠. 잡초 발생 억제하고 또 결국 고구마 생육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콩은 김매기와 북주기를 겸하는 거 필요하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다음 20번 맹류인데요. 자, 귀리의 백수성은 이삭의 상부보다 하부로 갈수록 많아지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2번이 우리가 보통 벼는 황숙기에 수확하죠. 그런데 보리는 완숙기에 수확합니다. 그리고 보리는 먼저 약간 수분이 40 정도 이상일 때 그때 예치해서 베어놓고 그 상태에서 건조를 시켜요. 그래서 20% 이하로 수분이 이제 어느 정도 감소되면은 그때 탈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리의 수확기는 뭐 당연히 뭐 유숙기는 호숙기는 아닐 것이고요. 보통 벼는 이제 황숙기인데 보리는 완숙기에 예치한다는 거. 그래서 고숙기 아닙니다. 밀, 보리 모두 출수 20일이 지나면 배가 정상적인 발화를 갖죠. 그 다음에 니을, 밀은 대체로 출수와 동시에 그렇지 않습니다. 보리는 출수와 동시에 개화를 해요. 그런데 밀은 출수 후 3, 5일, 2, 3일 정도 지나 그러니까 최소한 한 3일은 지나야 개화가 돼요. 그러니까 밀은 보리와 달리 출수 개화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아요. 물론 이제 폐화 수정은 벼도 있고 밀도 가능하고 보리도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출수와 동시에 개화가 이루어진다는 점. 여기가 바로 보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폐화 수정까지도 뭐 보리긴 하나 밀도 폐화 수정 가능하니까. 자, 호미르 개화는 한 이삭의 중앙부의 소수가 최초로 개화하고 점차 상하 위하로 진행되는 거다. 맞는 진술이에요. 그래서 니은번 고숙기를 완숙기로 그 다음에 대체로 출수와 동시에 개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보리, 밀은 대략 출수 후 3에서 6일 정도 지나야 개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틀린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출문제 해설을 해봤는데요. 역시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공부를 조금만 더 했었으면은 어쨌든 고득점을 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방직이 있으니까 지방직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고생하셨고요. 점수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또 새로운 시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공무원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